고민을 넣어주는 친구 쇼한 침대. 쉬운 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저자리의 친구 쇼한 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나 포근한 느낌. 오늘부터 내 친구 쇼한 침대.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영어 실력만 향상되는 게 아니라 이러다 정말로 인생이 바뀔 것 같다. 무한도전 김태호 PD 강력 추천. 통역사 출신 영어 독학의 신이 알려주는 궁극의 영어 마스터 비법.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 영어책 한 권이 통째로 복사됩니다.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 위즈덤 하우스. 엄마, 나 가게 안 하고 싶은데. 너 가게 해봤니? 농식 만들어봤니? 인테리어는? 집기는? 일할 사람은? 운영은? 가게자리는? 해도만! 너 돈이 있니? 나는 요술램프 몬스터 셰프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마. 맛집의 맛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맛뿐만 아니라 돈과 청구의 모든 비법을 알려주겠노라. 야하! 이젠 걱정 고민 끝!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 문의 02-458-8838 몬스터 셰프.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최근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가 괄목할 만합니다. 보수 표심이 반기문, 황교안, 안희정을 거쳐 안철수 후보에게서 대안을 찾는 흐름입니다.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에 개인의 경쟁력과 별개로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만들어준 구도에 힘입은 지지율이 포함되어 있듯이 안철수 후보 역시 개인의 경쟁력과 별개로 반문재인 구도가 만들어준 지지율이 있죠. 여기까지는 자연스럽습니다. 선거는 구도의 싸움이고 선거 여론은 언제나 그에 따른 흐름이 있는 것이고 자신에게 온 흐름을 자신의 것으로 선거일까지 붙들어둘 수 있으면 그럼 이기는 것이 선거입니다. 제가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라 소위 종편을 비롯한 보수 매체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자신들의 미디어 카르텔을 총동원해서 확대 재생산하는 선거 기획입니다. 이런 기획은 존재하는 민심을 읽어내는 게 아니라 자신들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여론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겠다는 정치적 협잡이죠. 우리 사회는 너무도 오랫동안 이런 권력 카르텔이 협잡에 의해 만들어낸 흐름에 좌우지되어 왔습니다. 그런 협잡이 있다면 그 대상이 누구든 찾아내고 폭로하고 낱낱이 역사 앞에 고발해야 한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자, 오늘은 천주수 뭡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서울구치소에서 11시간 가까운 강도 높은 옥중 조사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네, 뭐 혐의는 부인했겠죠? 네, 혐의 원래 그랬던 것처럼요. 계속 부인했다라고 알려졌고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 한 명의 조력만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다른 변호인들은 불만이 많다라고 합니다. 손범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요. 접견을 신청한다는 사실도 알려주지 않았고 접견 이후에도 그 내용을 유영하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들에게 공유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안 변하니까요. 이대로 그냥 재판까지 가겠고 이대로 재판까지 끝날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검찰이 내일 오전 10시에 우병우 전 수석을 피의자로 소환한다라고 합니다. 핵심적인 쟁점은요. 세월호 외압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미 변찬호 전 광주지검장을 어제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했다고 합니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이던 2014년 6월 달에 광주지검 수사팀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해경을 압수수색하려고 하자 담당 부장검사에게 전화해서 압수수색 범위 축소하라 이렇게 다그쳤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요. 어제 변창우 전 지검장은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에서 직접 개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사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의 마지막 퍼즐이죠. 네, 마지막 주요한 퍼즐. 근데 최근 제가 복수의 검찰 고위 관계자로부터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자신에 대한 이제 수사 압박이 시작될 것 같으니까 자신은 몇 년도 감옥에 가도 상관없으니까 다 끌고 들어가겠다. 네, 예,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정보가 아주 많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게 아니고 여기서 다 끌고 들어가겠다는 대상은 현직
검찰을 현직 검찰 간부급들 중에 소위 이제 우병우 라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관계나 뭐 박근혜 정부 하에서의 어떤 커넥션. 그러니까 나 죽이려면 다 각오해야 할걸?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릴 테야. 협박 가까운 말이네요. 가까운 말이 아니라 협박이죠. 네. 사실 지금까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잘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비판의 핵심은 검찰이 검찰 출신을 못 손댄다. 결국 네. 자기네들 칼 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결국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출신이 아니라 전직 검찰이 아니라 아예 현직 검찰 관계자 중에 그 라인이라고 불리우는 정확하게 누군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나를 건들면 아수라장이 될 테고 적당히 하라 이런 협박인 거죠. 그래서 검찰 내부적으로 이제 크게 고민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우병우 민정수석 수사를 대충 하면 여론이 그냥 두지 않을 것이고 혹은 다음 정권도 검찰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고 샅샅이 지휘자니 검찰 내부에 2자릿수 정도 고위 간부들이 연루돼서 그것도 이제 여론의 지탄 대상이 될 거 아닙니까 검찰이. 깊은 한숨과 고뇌가 지금 검찰 수뇌부 분위기다.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해요. 네. 한 차례 전화드렸지만 전화통화 수뇌부가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점도 이미 드러나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아마도 여기서는 아마던데 왜냐하면 직접 이야기를 들은 건 아니어서 검찰총장이 왜 사퇴 카드를 고민했었잖아요. 이 문제 때문이 아니겠냐 저는 추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 아예 와가지고 이 문제를 확 정리해 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이 있지 않을까. 여하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지금 멱살을 잡고 다 같이 죽자 이런 모드라고 합니다. 할 수 없죠. 다 같이 죽어야지 어떻게 해요. 네,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그럼 더더욱 세질 거고요. 이번에 수사를 제대로 하지 오히려 이렇게 못한다면요. 해서 일시적으로 검찰 내부는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는데 일시적으로 비난을 받더라도 잘 처리했다라는 소리는 결국은 듣게 만드는 게 검찰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 같은데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분위기가 있다 하는 내부 고위 검찰 간부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최순실 씨 뇌물재판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여기서 10년 이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상을 제작했던 홍 아무개 씨의 특검 진술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요. 특검에 따르면 홍 씨 같은 경우에는 1998년부터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13년까지 의상 제작했던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5년간 의상을 제작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진술에 따르면 의상 대금은 모두 최순실 씨가 현금으로 줬다라는 거고요.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최순실 씨가 아무도 없는 방에 데리고 가서 문을 닫고 돈을 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청와대 안에서 저렇게 했다는 거죠. 네. 여기에 대해서 최순실 씨는 소위 말해서 경제 공동체가 아니다라고 반박을 한 거죠. 예, 어제 관련해서 굉장히 세게 반박을 했는데요. 관련 대금은 모두 대통령한테 받아서 자신이 정산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이런 진술을 했다는 거고, 그죠? 증인이 나와서는 이런 말을 했다는 건데. 예, 직접 나오진 않았고요. 진술서가 공개가 된 겁니다. 진술서가 공개됐다는 건데. 1,000만 원 가까이 받았다고. 저는 이 법원에서 이제 어느 걸 받아들이냐 주장에 상충할 때 법원이 판단하잖아요. 사법부에서. 저는 최순실 씨가 아니다 대통령한테 돈을 받아서 정산했을 뿐이지 자기가 돈을 준 게 아니다. 이 진술이 신빙성이 낮다고 저는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옷을 만들어준 홍 씨가 돈을 받을 때 청와대에서 만나는데 빈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하게 돈 봉투를 줬다. 이런 진술을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그냥 자기 옷을 맞추고 자기가 옷값을 주는 거면 그걸 왜 아무도 못 보게 줍니까? 네. 옷 맞추는 게 무슨 비밀이에요? 옷값 주는 게?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비밀도 아니거든요. 최순실 씨가 자기가 돈을 준다는 걸 남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이다. 외에는 그렇죠.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반면 이제 최순실 씨 진술, 그러니까 홍 씨, 옷 만들어준 홍 씨 진술은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게, 홍 씨는 자기가 만들어준 옷 돈값을 받기만 하면 되잖아. 빈방이든 여러 사람이든 대통령한테 직접 받든 어디든 상관이 없어요. 돈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냥 돈을 받았다고 하면 되는데 자세히 얘기해보라고 했더니 굳이 빈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아무도 모르게 돈을 줬다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 동기가 없어요. 이분한테는. 거짓말을 해서 자기 빠져나갈 혐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짓말해서 얻을 자기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사법부에서 판단해보면 동기가 없기 때문에 실제 이러한 일을 말할 확률이 높다고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최순실 박근혜 경제 공동체 설에 굉장히 불리한 진술이에요. 이게. 사법부가 상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최순실 씨가 아무리 뭐라고 하던 어차피 법정에서는 항상 상반된 주장들이 나오거든요. 예, 이렇게 될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까지 나와서요. 진술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옷을 옷값을 이제 준 기간 자체가 이 홍 씨만 하더라도 15년인데 전액 현금으로만 줬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뭐 입금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보통 우리 거래를 생각해보자면 이렇게 장기적이고 주기적이고 항상 있는 거래면 그렇게 하잖아요. 예, 거기다 큰 돈인데요. 큰 돈을 현금으로 주기가 쉽진 않습니다. 억대인데.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법정에서. 법정에서는 어차피 각자 주장이 난무하고 어떤 거는 어느 쪽 주장이 더 신빙성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건 굉장히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는 그런 진술이 나온 거예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경찰이 카카오톡으로 가짜뉴스를 퍼나른 신영이 서울 강남구청장에게 소환 통보했다 이렇게 밝혀졌는데요. 그런데 신 구청장이 유포한 가짜뉴스 중 일부가 최초로 작성한 사람이 국정원에 30년간 근무했던 전직 국정원 요원이라고 합니다. 아, 이거 굉장히 재밌는 뉴스네요. 이게 신현희 청장 사태의 변곡점 정도로 간주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사연은 이런 거 아닙니까? 카카오톡으로 유력 보수 인사들, 그러니까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까지 포함된 그리고 이제 엄마 부대라든지. 네, 100명 가까운 단체 카카오톡방이죠. 그런 유력 인사들의 카카오 비밀 방에서 가짜 뉴스가 유통이 됐는데 그거를 거슬러 올라와서 누가 처음에 이 얘기를 했는가 찾아봤더니 어떤 이름이 나왔는데 그 이름을 계속 추적했더니 전직 국정원 직원이라는 거잖아요. 예. 제가 따로 지지한 결과는 S모 씨예요. S모 씨. 네, S모 씨인데 전직 국정원 직원이기도 하면서 현직 정보통신업체 대표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예. 이 사건이 어디까지 퍼져나갈지 모르겠지만 전직 국정원 직원이 가짜뉴스와 연결된 지점이 처음 나온 거죠. 네, 2013년에 퇴직했다라고 합니다. 매우 주시한 뉴스다. 그런 의미에서는 전직 국정원 직원이 만들고 자기들끼리 단톡방에서 돌리고 거기 엄마 부대 또는 국회의원들 포함되어 있고 친박 그런 유력 인사들이 직접 헌하기도 하지만 신현희 청장 같은 분들은 직접 언급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보수 커뮤니티에 들어가고 가짜뉴스를 통해 대량으로 유포되고 그 첫 꼭지 출발 지점에 전직 국정원 직원이 있었다는 거죠. 매우 재밌는 뉴스인데 이게 어디까지 퍼져나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 국정원 직원의 신원과 왜냐하면 현직이 아니니까요. 신원과 현재 운영하는 회사 정보들이 다 있어요. 주목 대상입니다. 주시 대상은 다음 뉴스는요. 네, 세월호 관련된 뉴스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어제 해수부가 선체 직경 7cm 구멍 19개 뚫었는데요. 진흙 때문에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예상했던 것보다 배가 더 무겁다 이런 발표까지 했는데요. 예상보다 1000톤 이상 더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일까지 부두에 원래 옮기겠다라고 했던 계획은요. 어렵다라는 것이 선체조사위 판단입니다. 저희 해수부가 하루가 지날 때마다 추가적으로 조금 더 얼마나 준비 없이 이 세월호를 인양했는지가 드러나요. 해수부는 3년 동안 준비해왔고 이것이 탄핵 이후 갑작스레 올리는 게 아니고 원래 하려고 했던 거를 착착 준비해서 치밀하게 올렸다고 하는데 이게 되는 게 없어요. 제대로. 지금 그 안에 진흙 빼낸다고 뻘 빠낸다고 구멍 뚫자고 했는데 구멍 뚫었는데 안 나와. 예, 제대로 안 나오고 있죠. 더 크게 뚫자고 그래. 그래도 안 나오죠. 예. 예. 그런데 이제 무게도 잘못 계산해. 그리고 그 옮기기 위해서 트랜스포터라는 걸 하는데 그걸로 옮길 수 있는 무게가 아니야. 더 추가하자고 해. 더 추가한다고 계산해보니까 무게가 더 나가. 기본적인 게 안 돼 있잖아요. 기본적인 게. 예. 그래서 예정대로 부두에 옮기는 건 어렵다. 현재. 예.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어떤 전문가들은 애초부터 모듈 트랜스포터를 할 게 아니었다. 왜 이런 방식을 했는지 모른다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제대로 준비가 안 되고 3년을 준비했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네, 상황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자요. 어제 미수습자 가족들이 그 앞에서 연좌농성 비슷하게 앉아서 시위를 했습니다. 제발 제대로 해달라고요. 해수부가 오랫동안 치밀하게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거기에 3년간 준비했던 게 이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방증인 거죠, 이런 게. 급하게 올린 게 맞는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런 의혹을 더욱더 굳히게 만드는 답답하게 그지없는 대응입니다. 예. 자기들도 다급하니까 여기도 구멍 뚫자고 했다가 안 나오니까 구멍 크게 해서 했다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선체는 계속 훼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멍은 계속 뚫고 있고 더 크게 뚫자고 그러고 홈이 그 개폐 영상 맨 처음에 잘라낸 거부터 시작해서요. 근데 이제 그 물속에서 이미 소나로 그게 열려 있었다는 게 램프요. 네, 램프로 잡혀 있었거든요. 네, 어제 SBS 보도를 보면요. 2015년 1월 달에 촬영한 3D 영상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이미 보인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도 그거를 제대로 체크하지 못하고 올리는 과정에서 문이 열렸으니까 잘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해수부가 제대로 대응 안 했다라고. 1년 4개월 전에 이미 촬영됐어요. 네. 촬영됐는데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3년 만에 했다는데. 자, 세월호는 특검해야 한다고 저는 계속 생각합니다. 따로. 다음 뉴스는요? 네, 정치 대선 관련된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어제 첫 행보를 했는데요.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고하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 말을 해야 될 타이밍이죠. 지금 안희정 도지사, 이재명 시장 지지자들도 끌어안아야 되고 문재인 후보는 이제 지지세의 결집력은 강한 편이에요. 보면 지지자들이 대부분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그 비율이 90 몇 프로가 된단 말이죠. 네. 약점은 우호적인 언론이었죠. 기본적으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평가해주는 언론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지상파나 종편이나 어디든 찾아보면
우호적인 언론이 없는 건 굉장히 약점이죠, 그게. 자, 다른 정당 후보는요? 또 어떤 행보들을 했습니까? 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어제 네. 충청권에서 치러진 마지막 순회 경선에서 1등을 차지했는데요. 미래를 여는 첫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일성을 밝혔습니다. 최근 흐름이 왔어요. 원래 이 선거는 구도의 싸움이기 때문에 구도에 따라 흐름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최근 흐름이 온게 분명하고, 우호적인 언론이 많죠. 강점입니다, 사실은. 우호적인 언론이 많고, 이거는, 다만 이제, 이렇게 대안적 후보를 찾을 때는 보수 적자가 없는 상황이다. 유력한. 보수 적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지만, 당선될 만한 지지율까지 올라가지 못한 상황이죠.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가. 그래서 이제 대안 후보를 찾을 때는 약점이 이게 결집력이 좀 약합니다. 투표전까지 가는 비율을 어떻게 끌어올릴까? 이게 승부수가 되겠죠. 예. 보통 통상적으로는 그래요. 대안적 후보의 경우에. 자, 홍준표 후보는 무슨 일을 했나요, 어제? 예, 어제 대구를 찾았습니다. 거기 가서요. 내가 돼야 박근혜가 산다. TK 가슴에 불을 지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다운 멘트이긴 합니다. 예. TK 가슴에 불을 지르겠다. 친박 이미지를 벗어나야 하면서 동시에 친박 지지는 버릴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대구 경북 지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다른 정당과도 경쟁하고 있고요. 대구 경북이 전폭적으로 밀어줄 지지 후보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자기가 적자가 되겠다고. 이건 전반적인 딜레마죠, 홍준표 후보의. 친박 후보는 아닌데, 그리고 친박 이미지는 벗어나야 되는데, 친박 이미지는 벗어나야지만 친박 지지를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홍준표 후보의 딜레마죠. 다음, 유승민 후보는요? 네, 어제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라는 에세이집을 출간하면서요. 기자간담회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홍준표 후보와는 단일화하지 않겠다라고 각을 세웠고요. 또 국민의당에 대해서도 민주당 이중대다 이렇게 각을 세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표현이 자유한국당에서도 등장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자유한국당 지지자뿐만 아니라 바른정당 지지자를 지금 흡수하고 있거든요.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예전에는 이제 연대의 대상 혹은 단일화의 대상으로 말이 거론하다가 요즘 각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예, 이럴 수밖에 없긴 하죠. 입장에서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준비된 게 없습니까? 네, 아니요. 그 성형외과 관련해가지고요. 네. 그런 것들 외에는 의료비를 제공해주겠다라는 정책을 펼쳐서요. 미용과 관련된 것이 아니면 의료비를 지원해주겠다. 사실 진보정당의 정책이 그때 당시 딱 들을 때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5년 지나면 모든 정당이 따라요. 예, 앞서가는 건 분명합니다, 정당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항상 나라를 생각합니다. 이효운의 나라 걱정. 앞으로 한 달간은 나라를 걱정할 틈이 없습니다.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이 지금 급합니다. 바른정당 이혜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급하시죠, 요새? 아니, 마음 다 비웠어요. 그러면 대선을 포기하시는 건가, 바른정당은?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제가 대선에 대해서 마음 비운 거는요, 2007년에 박근혜 후보 대변인 해보고 다 비웠어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좀 다르잖아요. 이게 창업을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가게를 문을 딱 열었는데, 이거 문 좀 이따 닫는 거 아니야? 이런 대한민국은 정말 창업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나라구나. 요즘 많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탄핵, 잠깐만 되돌아가면 불과 석 달, 넉 달도 안 됐어요. 네, 넉 달 아직 안 네. 됐어요. 12월 9일이었으니까. 그러니까요. 만 넉 달이 안 됐는데, 선거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이제, 그때는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은 끝이 났고, 여기서, 상대적으로 합리적 분들이 나와서,
바른정당 창당하고 탄핵 되고 나면 끝장난다 이거. 이런 분석이 지배적이었고 그런 분석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네, 그런 분석이 말이 되는 거였어요. 네. 그러기는커녕. 정말 이게 보면은 네. 소위 이제 박정희 시대부터 내려오는 네. 그 뿌리 깊고 정말 질긴 소위 극우 수구 세력들이 정말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다는 거를 절감했어요. 근데 어느 나라나 극우는 한 10% 존재하고 양극단은 언제나 그 정도 존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없어질 수는 없는 이번에 거고. 보니까 1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10% 15% 존재하는 거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바른정당이 내세우는 그런 그 기치들 제가 귀로 듣고 글로 읽고 말이 됩니다. 그걸 받아들일 여유가 없어요. 보수 유권자들이. 합리적인 보수, 개혁적인 보수가 한 30% 있을 것 같은데 중도까지 합하면 한 40% 될 것 같은데 이걸 들여다볼 여유가 없어요. 지금 이 대선에서는 아직 냉정을 못 찾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쨌든 보수적인 분들, 후보군들 그리고 반기문 갔다가 그다음에 누굽니까? 황교안 갔다가 안희정 갔다가 여기도 아닌가 보다 하고 이사 갔잖아요, 지금. 근데 그게 다 유승민 후보한테 마음을 유승민 되나 안 되나 본데 하고 이사 가는 거고. 대구에 갔더니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저를 알아보시고 사진 찍자고 하시는 분은 그래도 바른정당을 기겁하는 태극기 부대는 아니잖아요. 막 배신자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아니고. 태극기 부대에서 혼났죠. 네. 아, 예원이다 하고 막 와서 사진 찍어주세요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 우리 유승민 후보 좀 부탁드립니다 하니까 아, 그래, 유승민 좋긴 한데 유승민 찍으면 문재인 되잖아. 이러셔가지고 제가 기겁을 했어요. 예전에 이인재 지금은 김대중 된다. 그거를. 그게 원조예요? 그거를 막 누가 퍼뜨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유승민 찍으면 유승민이 되지 왜 유승민 찍는데 문재인이 됩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 예원 똑똑한 줄 알았는데 바보 같은 소리 하네. 근데 그 프레임이 강력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겁을 해가지고 설명을 막 드리려고 그러는데 아,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사진이나 찍어 막. 이인재 찍으면 김대중 된다. 네. 그쵸? 유승민 찍으면 그 표는 문재인 당선시키는데 일조하는 건데 내가 어떻게 유승민을 찍냐 이거예요. 이게 전략적 투표죠. 정말 너무 놀래가지고 네. 아, 어떻게 이게 극복해요, 그거를? 일종의 묻지마 쓰나미구나 지금은. 그거는 지지율로밖에 저지할 수 없는 흐름인데. 네. 근데 이 흐름이라는 게 만들어져야 지지율이 만들어지죠. 네, 그 흐름이 절로 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게다가 이 흐름을 통상적으로는 바른정당이나 그 자유한국당의 우호적이었던 종편이나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은 것이 거꾸로 소위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 흐름을 만들어내고 앞장서고 있어요. 그런 거가 눈에 띄는 건 확실하죠. 한 달 전 정도 됐죠. 이런 흐름이. 최소 한 2주 전부터는 아직 상당히 가시화되고 있어요. 강화됐죠. 네. 그래서 바른정당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이거 왜 저쪽으로 넘어갔네? 이렇게. 우리 편이었던 매체들이 절로 갔네? 이런. 기간지 됐네. 그래서 제가 그 중에 몇 개 신문을 집에서 봤던 걸 끊으면서. 그러니까. 끊으면서 제가 화가 보수정당, 나서. 보수정치인이 조정도를 끌어버리는 거예요? 끊으면서 제가 화가 나서 우리 여비사한테 그냥 절대로 끊으면 안 되고 왜 끊는지 얘기를 해라. 당해보시니까 어때요? 당해보시니까 쉽지 않죠. 당하니까 옛날에 무슨 일보 끊기 운동 막 이런 거 하면서 끊으면 건강해집니다. 막 이런 거. 끊기 운동 했었죠. 그런 운동 하시는 분들 생각이 많이 나고. 심정이 이해가 돼요. 네. 그게 눈에 너무 띄어가지고요, 그죠? 네. 예전에는 조심하게 했다면. 지금은 그냥. 대놓고 합니다, 아주. 네. 대놓고 시간도 없잖아요, 게다가. 이번 대선에서는. 은밀히 뭐 할 여유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일도 하는구나. 저도 제가 이런 일, 제가 이런 거 할 줄 저도 몰랐어요. 이해훈 조선일보 절도운동 나서다. 상상할 수 없었던. 근데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거의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헉 하고 놀라는 게 거의 일상사가 됐어요. 자, 이런 대혼란 가운데 유승민 후보는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국민들이 정말 눈에 콩깍지가 좀 벗겨지고 냉정을 되찾기를 정말 비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단체로 기도해 가가지고.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건져주시옵소서. 그건 이제 개인적인 해법이고요. 정당으로서는 어떻게 됩니까? 정당으로서는 일단 우리 후보가 지금 보면 대한민국을 건지자 묻지마로 막 쓸려가는 양쪽이 보면 보수는 보수대로 모 후보에게 나라를 넘겼다가는 종북 좌파가 된다 이런 막 구호를 외치고 있고 또 나머지 한쪽은 뭐라 그러냐 박근혜 정권으로 완전히 나라를 대한민국을 묻어뜨린 저 사람들에게 정권을 줄 수 없지 않느냐 정권 교체해야 된다 적폐청산해야 된다 막 이러고 묻지마 투표를 양쪽이 다 강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바꾸는 거 좋은데 문제는 누가 대통령이 돼야 이 엄청난 문제를 다 해결하냐. 능력 있는 사람, 문제는 사람이다. 누구로 바꾸냐가 중요한 거지. 그냥 무조건 바꿔갖고는. 합리적인 말씀인데 그걸로는 프레임이 안 바뀔 것 같고. 근데 그거 말고 뭔 방법이 있어요. 그럼 단일화는 이제 안 하는 거예요? 단일화 지금 보세요. 예를 들면 자유당.
후보가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완전 막말과 저주의 대행진이잖아요. 들어오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들어오라는 것도 들어오라는 거지만 네. 지금 보면 이 탄핵을 일으킨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친박 핵심들을 지금 완전히 그냥 꽃보직을 주면서 네. 우대하고 있잖아요. 그- 청산은커녕. 친박 지지율 뭐 5%든 10%든 그것도 버리고 싶지 않고 그리고 그것만으로 안 되니까 이 바른정당이 가지고 있는 표도 당연히 땡겨서 자기가 가지고 싶죠. 그쪽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단일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들어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들어오다니요. 누구 보고. 들어와 하고 있죠. 네. 들어오긴 누가 들어가요. 들어갈 생각은 없으신 거죠, 바른정당에서는? 말도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절대 없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절대 없고요. 네. 근데 이제 당내에서 이런 거 없습니까? 아, 이게 현실적으로 선거는 현실이고 그런데 아니요, 당내에서 보면 상당히가 아니라 단 한 분, 딱 한 분, 어떤 분이 있어요. 그분은 한분 누군가요? 딱 한 분 빼고 엘모 의원이라고 있는데 엘모 의원이요? 그분 빼고는 말도 안 된다. 네. 우리가 거기 들어갈 것 같으면 왜 나왔냐. 그건 뭐 당연한 그렇게들 얘기죠. 말씀하시고 나온 지 2년 된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 엘모 의원만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의원 말고는 펄펄 뛰는 의원들밖에 없어요. 엘모 이모인가요?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후보들. 빨리 저희 스태프들이 찾아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당을 뭐 합친다 이건 어려운 일이라고 봐요. 시간 너무 없고. 근데 어떤 식으로든지 후보가 연대하거나 어느 한쪽을 지지선언하거나 혹은 단일화라는 절차를 거치거나 그러지 않고 이 소위 범보수라는 지정이 말이 안 되고 살아남을 수 있나요? 아니 단일화를 한다면 단일화라는 거는 뭐 이제 당끼리 합할 때는 당연히 여론조사라든지 그런 단일화의 룰이 있어야죠.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지지선언하는 거에 그게 뭐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뭐 유치원생도 아는 정도고요. 근데 지금 이제 단일화가 된다 하더라도 전제 조건으로 저희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게 있잖아요. 탄핵 원흉 세력, 탄핵 불복 세력, 청산이 돼야죠. 근데 청산은 고사하고 오히려 지금 우대 꽃보직 주고 막 모시고 있잖아요. 안방에다. 뭐 친박 8일이었던가요? 예를 들면 네. 최소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조치라도 있어야 무슨 명분이라도 생기지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아무것도 거꾸로 막 없는데. 그냥 우대하시잖아요. 그래서 없는 겁니까 이제 가능성이? 아니요, 이런 상태라면 없는 거죠. 이런 상태라면? 변화가 있고 달라진다면 그때는 또 모르겠지만. 열흘밖에 안 남았어요. 열흘? 열흘이에요. 이제 딱 15일까지 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투표지 인쇄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효과 떨어지잖아요. 아, 그럼 당연 그렇죠. 네. 원래 이 다이내믹 코리아라서요. 이 대한민국은 보면요. 아침 날리고 저녁 달라요. 물론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뭐 한 며칠 만에도 막 요동치긴 해요. 실제. 옛날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때는 보면요. 갑자기 투표 하루 전날 한밤중에 갑자기 단일화 깨지고 누구도 단일화 될 줄 몰랐던 게 또 갑자기 이루어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 선거 일이라는 게 당일날 오전까지는 논란층이 많이 나왔다가 점심 이후에 갑자기 뒤집어지고 이런 그건 2012년 대선 때도 그랬죠. 다이나믹 했는데 알 수 없는데 그래도 뭐 지금 근데 이 이번에 상태로 후보가 너무 계속 많아요. 이 상태로 간다면 네.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요? 네. 그렇죠. 이 상태로 간다면. 그러면 오자로 가는 겁니다. 만약에 단일 안 되면 유승민 후보는 그냥 완주하는 거죠. 단일화 안 되면 완주죠. 무조건. 네. 단일 아니면 완주. 네. 그리고 지금 국민의당에 대한 그 유승민 후보의 워딩으로 봐서는 국민의당하고도 합칠 생각이 이제는 없는 것 같은데. 뭐 이중대 공격을 하면서 어떻게 합칩니까? 근데 국민의당도 네. 받을 이유가 별로 없어졌어요, 점점. 국민의당은 지금 자기들 자력으로 된다고 지금 착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것이 착각이라고 하면 유승민 후보 이긴다는 착각은 뭡니까, 그럼? 어마어마한 착각 아닙니까? 진실 격차로 보자면. 그죠? 국민의당은 지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태극기 표 중에 상당수가 지금 안철수 후보한테 몰려가잖아요. 저는 그 부분은 참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극우 커뮤니티에 보면 극우 커뮤니티에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자고 하는 그건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그분들 특히 이제 태극기 들러 대한문에 친박, 가시는 예. 그런 분들 저희 동네 굉장히 많으신 거거든요. 집중 분포하시는데 그분들이 대한문에 나가면서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박근혜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 그런데 종북자파한테 나라를 넘길 수는 없잖아. 이러면서 막 나가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모 후보가 되는 게 그렇게 싫으신가 봐요. 그러면서 막 나가는 분들이니까 모 후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안철수라도 밀겠다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첫 번째는 반기문이 그런 역할을 할 줄 알았고 네. 그다음에 한겨레 역할을 할 줄 알았다. 안희정한테 갔다가 이제 이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거죠. 그런 흐름이 왔어요. 네. 그런 흐름도 왔고 보수 매체도 비슷한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그분들은 보면 몰아주기로 하고 있잖아요. 이제 지지율이 낮은 후보보다 지지율에 그래도 2등하는 후보에게 무조건 몰표를 줘서 그 후보가 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그 후보가 사드를 반대하건 안 하건 무조건 그냥 모 후보가 싫으니까 모 후보 다음 지지율이 나오는 후보에 그냥 모 후보 몇 명이 몰표를 따서 모 주겠다. 후보라고 하십니까? 일이 한 명인데 일이가 날마다 바뀌는 것도 아니고. 네. 하여튼 뭐 다 국민들 알아들으실 테니까. 그러면서 네. 그냥 몰표를 줘가지고 그냥 꺾어보겠다 이런 심리 같아요. 그런 거겠죠. 네. 그런 건데 이게 하루아침에
탄핵을 주도한 쪽을 밀어주자고 하니까 그러니까 기가 막혀요. 이상한 선거를 아까 제가 들고서 말씀드린 거, 유승미 그래 좋기는 한데 유승미 주문은 문모가 되잖아. 이러면서 그냥 막 안철수 후보 중에 문 씨가 10명입니까? 한 명인데 문모 후보는 지금 그게 이제 그 태극기 정서랄까? 하여튼 뭐 보수층들의 그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표현 같아요. 그거를 또 한편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무슨 절단이 나야 한다고 하는 공부심도 자극하고 그러면서 이인재 찍으면 김대중 된다는 프레임도 여기다 걸고 네. 밀어주기도 하고 흐름도 실제로 오기도 왔고요. 네. 다 합쳐서 지금 휩쓸려서 유승민 후보가 떠내려가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 무슨 결단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결단? 중요한?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정운찬 총리, 김종인 전 대표, 홍석현 회장, 전 회장 이 세 분이 뭔가 움직임이 있잖아요. 저희 어제 네. 정운찬 전 총리 나오셨는데 네. 나오셔가지고 이제 유승민 후보하고 네. 연대? 연대해가지고 유승민 후보를 만약에 대표로 뽑으면 자신들의 단일화 후보로 뽑으면 일종의 사두적지 N분의 1 대통령 유승민 후보가 대표 대통령을 하는 굉장히 신선한 그런 발상을 말씀하시는데 혹시 유승민 후보하고 교감이 있습니까? 교감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있었을 리는 없고요. 왜냐면 이제 그분들이 유승민 후보랑 얘기하려면 저를 통해서 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저한테 그런 말씀은 없으셨는데 교감이 있었을 리는 없고요. 근데 이제 그런 상식적인 생각을 하실 만한 일이긴 하죠. 지금 이 사태가. 일단 유승민 후보가 제일 가깝다 자기들과. 아니 그러기도 하고 이 사람들은 보면 이제 가치 단일화를 얘기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뭔가 우리랑 가치가 같아야 단일화가 되고 연대를 한다. 가치도 다른데 마구제비로 누구랑 손잡고 이럴 수 있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이분들은 적어도 손잡는 게 도움이 될까요? 근데 어쨌든 도움이 되는 거는 차후에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손을 잡아보자. 지금 손이라도 안 잡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쉬우니까. 얘기를 하는데 손을 막 잡으시는군요. 이제 홍준표 후보는 뭐 도저히 이분들이 손잡을 수 있는 대상에 올려놓을 수는 없고. 이분들이 보기에는 홍준표 후보가 너무 격이 떨어지는 겁니까? 아니 저렇게 저주와 막말을 퍼붓고 거기다 지금 보면 뇌물 혐의로 재판받는 한 분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꼴이 됐는데 또 뇌물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분을 대통령으로 세우거나 손잡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 홍준표 후보가 있어야 되는데. 요 얘기 나오면 두 분이 싸우면 아주 볼만하겠는데. 아니 근데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 아닌가요? 좋아하고 막.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라 그분이 저를 뭐 고소할 수는 없는 걸 거고. 아니 고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홍준표도 말싸움 안 지는 분이잖아요. 말씀 안 주죠. 저는 얼마 전에 모 방송에 인터뷰를 나가가지고 앵커를 상대로 말싸움을 걸고. 홍준표고요? 네. 홍준표는 아무거나 싸움을 합니다. 아무거나. 아니 뭐 기가 막힌 게 그렇게 재판 자격 얘기하니까 앵커 보고 당신도 지금 재판받고 있지 않냐부터 시작해가지고. 특히 자기를 몰아붙일 때 상대방 약점을 집어넣어가지고 상대방 입을 닫아버리게 만드는. 기가 막히고 그래 앵커 보고 막 작가가 써준 거 읽지 말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작가 써준 거 안 읽고. 어제 손석희 와 정말 진행자 정말 사장하고 진짜 그런 거의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끝판왕이죠. 예. 그런 건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상태다 보니 이런 분하고는 연대 얘기를 꺼내고도 싶지 않을 거예요 이 세 분이 다. 그래서 이제 한쪽은 제끼고 조만간 홍준표 후보에게 똑같은 얘기 질문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 나머지 한쪽은 보면 이제 안 후보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또 가치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안보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미심쩍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안 후보 제끼고 나면 남는 게 유 후보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 후보하고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경제 문제든 안보 문제든 우리랑 지향하는 가치가 이 사람은 같다. 그리고 개혁적인 것도 같고 우리랑 가장 어떻게 합니까? 본질적이다. 다 알겠는데 이제 어떻게 하나요 구체적으로? 아니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본인들끼리 이제 단일화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왜냐하면 정당에 속한 분들이 아니고 개인들이잖아요. 단일화라는 게 뭐 있습니까? 자기들 셋이서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 1등 하면 다시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정한 다음에 대표 선수를 정한 다음에 왜냐하면 일 개인이 당의 공식 후보와 단일화는 불가능하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대표 선수를 정하면 그 대표 선수와 당의 대표 선수와 한번 좀 얘기를 해보자 이러신 것 같아요. 연대 방식을 그때 네, 고민했죠. 네. 거기서 한쪽은 3명의 지금 4인이죠. 네. 사실상. 네. 정당에 속해 있지 않아요. 그냥 자연인입니다. 네. 근데 그 세 분이. 솔로. 네. 트리오죠. 세 분이 모여가지고 정당이 어쨌든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선출된 후보하고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선출된 후보하고 단일화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게 연대라고 얘기하시는데 네. 그래서 그렇게 세 분이 대표 선수를 정해서 그럼 김종인 전 대표가 만약에 중에 대표 선수가 된다면 오늘 출마 선언하신다는데 출마 선언하고 제가 99% 출마하신다고 그렇죠. 한 달 전쯤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저도 믿었어요. 네. 그 말은. 출마 선언하자마자 누군가한테 자기가 표가 있다면 조금이라도 그 표를 몰아주려고 출마 선언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런 구도라면. 본인이 설마 된다고 생각하실까요? 유승민 후보하고 싸워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유승민 후보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다. 저희는 유승민 굉장히 후보는 지푸라기도 잡아야죠.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게 굉장히 이 일이 잘 되기를 희망과 기대를 갖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김종인 전 대표가 네. 유승민 후보에게 네. 당신이 물러나시오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네. 그 말을 듣고 네 하고 물러날 일은 없죠. 그렇겠죠? 네. 그럼 결렬될 수도 있잖아요. 결렬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시작한 일이 무망해지지 않도록 여러 뭐 움직임들이 있지 않겠어요?
홍준표 후보와의 단일화 없이는 제가 보기엔 유승민 후보가 이든 홍준표 후보가 이든 전통적인 보수 정당 범보수라고 이제 부르죠. 범보수의 후보는 이번 선거판에서는 찌그러지겠네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합니까? 저기 이기는 게 전부가 아니고요. 저희가 당을 창당해서 나올 때는 네. 승패만 무관하게 지키고 싶은 가치가 있었는데 그걸 버리면 어떡합니까? 아니 다 알겠는데 네. 보통은 이제 이 선거 한 달 전에 대선을 앞두고 정당이 반드시 이긴다고 하죠. 지지율 1%라도. 근데 이제 여기서 이기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러면 표가 아니 더 저희는 빠져나가지 어쨌든 않습니까? 국민들이 냉정을 되찾고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함을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점점 뭔가 이 종교단체의 분위기로 큰일 났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 전략은 딴 게 없고 기본적으로 완주 전략이고. 아니 이제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성사가 안 된다면 단일 지금 얘기 완주예요. 오가긴 오가요? 창구가 있습니까? 참고로 김무성 이제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원래 이런 일 잘하시는 분이에요. 선대위원장으로 저희가 모신 것도 네. 원래 일은 정치권에서 큰형님 일을 잘 하시고 두루두루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그리고 네. 여야 넘나들은 굉장히 두터운 개인적인 인맥들이 있으시니까 이런 건 또 이제 개인적인 인맥도 좀 동원이 돼야 되고 굉장히 그러거든요.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물밑 작업 이런 걸 좀 하시리라고 보는데 지금 뭐 구도가 워낙 뭐 하루가 달리 바삐 급변하니까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죠. 물밑에 채널이 있긴 있는 거죠. 뭐 채널은 있으세요? 근데 이제 거기서 오가는 이야기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군요, 지금 당장은. 아니 근데 김무성 대표 본인도 지금 홍 후보의 저런 이 소위 말하면 행태를 납득을 못해요. 행패요? 행태를 납득을 못하고 받아들이질 못하세요. 원래 이제. 홍 후보가 변하시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선결 조건이에요. 이번은 변하지는 않습니다. 뭐 언제는 또 지난번에 보니까 뭐 이분이 갑자기 달라질 수도 있다면서요. 그거는 이제 가면을 쓰는 거죠. 네. 이 선거용 가면을 쓰는 맞아요. 근데 이분 네. 잘 안 변해요. 다들 잘 안 변하죠. 포장은 바꾸실 수 있는 분인데 네. 이 중심 내면은 잘 안 바뀌시는 분이에요. 다들 그렇죠. 그거는. 다들 그렇죠. 그 정도 자리까지 갔으면 자기 스타일로 여기까지 승부를 한 거거든요. 어쨌든 이분을 상대할 다른 후보들은 참 곤욕스럽게 할 겁니다. 대선 토론을 것도 하면. 근데 참 보면 정치판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이분을 보면서. 정치판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런 걱정 다 좋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 해법을 빨리 알려주셔야 되는데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는 아직 단일화에 대한 특별한 묘수도 그다음에 뭐 합당은 뭐 어림없는 이야기고 그렇다고 국민의당과 뭐 어떻게 할 어떤 특별한 방법도 지금 없는 거네요. 막막한 상황이네요. 왜 이렇게 정치를 공학적으로만 접근하세요? 그러면 다르게 접근해봐 주세요. 아니 뚜벅뚜벅 진리를 향해서 가는 게 왜 나빠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번 대선에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이번 대선에서. 우리는 이번 대선이 아니라 언제라도 계속 그렇게 갈 겁니다. 이번 대선은 포기하시는 겁니까? 아니 포기라뇨. 그리고 안 포기하는 방법이 뭐냐고요, 제가. 궁금한 거. 안 포기하는 방법이 뭐냐고요. 그 보수 매체들에 대해서 항의는 안 합니까? 보수 단체들이요? 보수 매체에 대해서. 보수 대체에 대해서. 매체에 대해서 바른정당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 왜 이래? 이런 항의는 없나요? 사석에서 항의를 좀 하죠. 근데 뭐 귀뚱으로도 안 듣던데요. 정말 진짜 무지하게 화나요.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제 인연이 있고 네. 그다음에 말이 좀 통하던 보수 매체 간부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하면 어떡해? 라고 하면 만날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화가 나니까 일단 전화부터 거는데. 이거 어떻게 되시냐 그러는데. 근데 전화부터 거는데 얘 뭐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뭐라 그래요? 왜 이 유승민은 안 다뤄주고 이 범보수 진영은 아예 지금 버리냐라고 보수 매체들에 얘기하면 뭐라 그럽니까? 상대방이. 지지율부터 올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얘기도 하지만 지지율을 떠받치고 올리는데 보수 매체에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아니, 도움이 아니라 우리는 도움은 바라지도 않아요. 네. 방해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방해돼요? 아니 지금 이게 이렇게 엉뚱하게 여론을 왜곡하면서 특정 후보에게 몰아주는 게 왜 방해 아니에요? 방해는 방해죠. 방해죠. 그 입장에서는 전략적 판단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왜 전략적 저는 판단이에요? 협잡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을 조작하는 거죠. 그건 이제 처음 당해보셨죠? 처음 당해보기는요. 2007년에 이명박 박근혜 후보 할 때 정말 세게 당해봤죠. 자, 점점 야당의 모두가 되어가십니다. 저는 뭐 여당 안에 있었어도 야당보다 더 혹독한 야당을 평생 하고 있기 때문에. 유승민 후보 꼭 뉴스 공장에 나와달라고 전해 이혜원 의원이었습니다. 그게 필살기예요? 네, 저희가 띄워드릴게요. 이혜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준입니다.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눈에 들어가도 상처 위에 발라도 혹은 아이들이 실수로 먹더라도 괜찮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 이렇게 좋은 화장품 전 국민과 나누기 위해 수아비스 아이 모델 선발 대회를 개최합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 아이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참여 가능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수아비스 화장품을 검색하세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
평생을 수아비스와 함께할 모델,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I부터 R까지 수아비스.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아삭거리는 소리 들려? 와, 진짜 맛있다. 이 김치 어디에서 샀어? 김치 어디서 샀냐면 화 뭐? 무슨 김치라고? 그러니까 어디 김치냐면 바로 뜸들이지 말고 빨리. 도대체 어디 김치야? 화통김치. 화통김치라고. 국내산 재료로 100% 자체 생산하는 화끈하게 통하는 화통김치. 얼른 검색해서 사 먹어. 아, 또 떨어졌어. 너 또 입사 시험 봤어? 아니,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 말이야. 여러 개 사봤는데 실패의 연속이야. 떨어지고 시야 가리고 운전석에서도 멀고. 아휴, 뭐 좋은 거 없을까? 싼 것만 찾으니까 그렇지. 차라리 제대로 된 거 하나 사서 편리하게 쓰는 게 더 낫지. 그런 게 있어? 그럼 있지. 1, 2, 3 할 때 2. 힘 세다 할 때 힘. 2 힘. 투 힘? 2배로 힘이 세다는 건가? 네이버 검색창에 2 힘을 검색해보세요. 김어준의 뉴스공장. 악마 나왔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이렇게 좀 제대로 해줘요. 양지열 변호사. 네. 자세히 소개하고 싶잖아요. 알 리가 없겠지만 악마 말고 뭐 당연히 아실 리가 없겠지만 제가 요즘 창작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출판사 대표시기도 해요. 작가 양지열 작가 변호사. 별일을 다 하고 있어요. 돈내는 거는. 돈만 되면 다 하는 이게 바로 악마거든요. 요즘 출판사 잘 안 돼요. 오죽하면 직접 글을 쓰겠어요. 저희가 대선 기간이라서 지금 매주 못하고 한 주 빠질 때도 있었는데 예. 지난주 건너뛰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대선 기간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자르겠다고 지금 공언을 하는 거예요? 한 달 정도는 못 날 수도 있다. 네. 안 중요하니까. 그렇지 뭐. 변호사 따위가 뭐. 자, 작가 양지열 씨. 오늘은 작가로 할게요. 고맙습니다. 탈고하셨나요? 냈죠, 다. 그래요? 예. 팔릴 리가 없다고 보고. 참, 이제 막 탄생한 아이한테 그런 저주를 퍼보면 어떡해요. 저작인가요? 5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 팔릴지 아무도 모릅니까? 책이 5권이 나왔는데. 많이는 알아요. 본인이 모른다고 또 그렇게 모른다고 하면 어떡해요. 5번째 책이 이때가 최고 많이 팔린 게 몇 권이요? 4세 찍었어요, 4세. 4세면은, 아니, 이게 1세를 몇 펄 찍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10,000부는 나갔어요. 10,000부씩이나? 그럼요. 본인이 그 중에 얼마 샀어요? 10,000부가 나왔을 리가 있나요? 첫 번째 책이 10,000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누적이 되니까 첫 번째 게 제일 많이 나왔죠. 아직까지는. 첫 번째 것이. 네. 그리고 제일 적게 나온 게 몇 부입니까? 아이고, 적게 나온 건 말하고 싶지가 않은데. 1,500부? 2,000 정도. 2,000 정도. 3,000 나갔구나. 그거가 이제 평균이라고 봐야지, 앞으로. 이제 나왔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이 시간 끝내겠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 수사 들어갔습니다. 예, 변호사로 쭉 지켜봐온 결과, 이 수사 정리 한번 해볼까요? 수사 정리라기보다 조금 더 바뀌기를 조금은 기대했어요. 안 바뀌죠. 안 바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문자로 양재열 변호사님 책 좀 알려주세요. 저기 방심위에 걸립니다. 그러면 양재열 변호사님이잖아요. 지열이 아니라. 그러니까 대형사전 마셔가지고 양재열 쳐보세요. 양재열 작가가 없으란 부분이 없어요. 기분 좀 그만 빼요. 아침부터 왜 그래요? 네, 책 팔리는 걸 저는 적극 방해하겠습니다. 자. 안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기다렸던 부분이 법정에 영장 받으러 가기 전에 서영희 변호사 만났잖아요. 동생 박지만 회장이랑 같이. 네. 그리고 박지만 회장이 그때는 가족으로 만난 것 같아요. 가족으로 만났고. 언론들은 변호사기 때문에 그래도 박지만 회장이 변호사를 받고 싶다고 말했으니까 그렇다면 서영희 변호사가 중심이 되어서 재편하나 보다. 변호인단을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면 실제로 박지만 회장이 서초동 쪽에 접촉들을 좀 하고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을 만났었고. 변호사 업계 실장 알고 봤더니. 그래서 그런 소문을 들으셨어요? 네, 들었어요. 네, 그랬는데 문제는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변호인단이 할 일이 없어요. 이렇게 안 바뀌면.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받아들일 부분이 나와야 우리가 뭐를 다투겠다, 뭐는 인정하자 이렇게 가는데 태도가 안 바뀐다. 변호사 업계에서의 중평은 어떻습니까? 이런 이런 섭외가 들어왔을 때.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뀌어야 우리도 작전을 짜볼 수가 있는데 이 지금의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다. 들어가는 게. 뭐 할 게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다 부인하고 있는데. 다 부인하면 뻔하거든요. 결과는. 굉장히 안 좋죠. 사실 가장 큰 부분이 뇌물자 같은 경우는 법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한번 싸울 만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분이 나타날 법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변호사로서는 어마어마한 일이긴 해요. 전직 대통령을 변호를 한다는 게 큰 사건에서 법리적으로 어디서 다툴 것인가.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지지 여부나 호불호를 다 떠나서 예전에 대우가 청산되는 과정에서 세계적인 회계 회사들이 그 경험을 쌓으려고 돈 안 받고도 하겠다고 많이 덤볐었거든요. 그것처럼 해볼 수 있는 경우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이렇게 큰 사건에서 변호인 입장에서는 법리적으로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를 구상해 볼 수 있죠. 겪는 것 자체가 큰 경험인데 문제는 그 기회를 아예 안 주는 게 저는 이제 서영희 변호사가 직접적으로 맞는다기보다
일단 올케고 여성이고 하기 때문에 특별 접견을 하게 되면 하루 종일 만날 수가 있잖아요. 게다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 여성 들을 수 있고. 변호인이고 가족이어서 하지 다른 사람한테 못했던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해서 서양희 변호사가 들어가면 이게 신호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접견도 못한 것 같아요. 만나지도 못한 것 같아서 지금 한 20분 내외 정도만 구치소에 들었다 나오고 유영아 변호사 외에는 안 만났잖아요. 유영아 변호사하고 윤전치 행정관 두 사람을 그건 지금 변호사가 아니니까. 변호사도 아닌데 하여튼 옥바라지를 시키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전략의 변화가 전혀 없다. 검찰로서 굉장히 답답한 상황일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어제 수사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언론도 많이 나왔지만 뭐 수사실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원래 직원들이 사용하던 공간을 개조를 해서 책상만 있으면 되니까 책상하고 노트북만 있으면 되니까 한홍재 부장검사 들어갔고 여성 수사관 한 명 들어갔고 보조하는 검사 들어갔고 얘기 드린 대로 유영아 변호사만 옆에서 앉아서 대동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 부분도 문제가 그런 부분을 조금 헷갈리신 것 같아요. 그 변호사를 9명을 선임을 했다고 하니까 9명이 굉장히 많이 선임한 거는 맞아요. 근데 보통 이 경우 큰 사건은 팀 단위로 선임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 혼자 다를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 혼자 절대 커버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 사람이 있고 뭐 법리 검토하는 밑에 보조하는 변호사가 있고 판례들을 찾아본다거나 아니면 서면들을 검토하거나 이렇게 팀 단위로 이루는데 그 전에도 이미 9명이 뿔뿔이 변로를 했던 것 같아요. 각자 제대로 회의도 안 되고. 저는 그 헌재 때도 그랬지만 헌재 때도 보면 헌재 그 참여했던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분들이 의견이 갈리고 그렇죠. 마지막 최후 변론할 때 순서 가지고 다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답변서를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변호인단과 함께 일해본 적이 있는 피의자라면, 예, 전문 피의자로서 제가 지난 몇 년간, 6년 가까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러니까요. 6년, 7년 가까이 피의자를 계속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하에서 해본 저로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한 사람이 진두지휘를 하는 분이 딱 있고 그 밑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선임이 대선임이 있고 움직이는 그런 경우죠. 선임이 있고 변호인단이 어떤 사안을 놓고 왜냐하면 변호인들마다 이런 각도에서 이걸 변호해야 된다. 다 의견이 다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일종의 집단지성을 이루어야 하는 게 큰 사건에서의 기본인데 그 기본이 안 돼 있다. 그러면서 역할을 분담하죠. 자, 좋다 그러면 선임이 당신은 이쪽 맞고 너는 이쪽 맞고 그러면서 쭉 갈라서 그럼 일사불란해야 되고 의견이 통일되고 한 방향으로 변호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 건데 너무 당연한 건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부인하는 쪽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검찰이 역할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뭐냐면 그때도 말씀드렸죠. 변호사 가장 큰 업무가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사건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니다. 내지는 이 부분이 실제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런 것들을 변호사가 먼저 납득을 시키고 아니 변호사 납득을 못 시키고 있으니까 검찰이 납득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검찰이 납득을 시켜야 돼요. 검찰이 원래 변호인단이 하는 일인데 원래 변호인단이 해야 되는데 검찰이 납득을 시키고 공감을 하고 소통을 검찰이 박 전 대통령하고 해서 상황을 빨리 정리를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게다가 문제는 어제 최순실이 처음으로 이제 형사재판 받았잖아요. 뇌물과 관련해서. 이게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정말 주변에 사람이 최순실을 완전히 믿을 사람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어제 들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이게 가장 쉽게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유일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건 결국에 최순실이 자기가 덮어쓰는 거거든요. 가져가는 거거든요. 최순실도 그럴 수는 없죠. 지금. 아니 왜 그렇게까지 40년을 옆에서 자기 스스로 특별한 인연이라고 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신 형을 살 수는 없죠. 아니 대신 살아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최순실은 벗어나기 어렵잖아요. 지금 상황은. 그렇다 하더라도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죠. 사람은 내가 주도적으로 했다라고만 하면 될 거 아니야. 어차피 공범이니까. 둘 다 안 했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 답이 안 나오죠. 그럼 중형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둘 다 중형인 거죠 지금. 딜레마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한 언론사에서 이제 안종범 수석의 56건 수첩 중에 두 번째로 뽑아냈던 39건 수첩을 입수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또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걸 보면 안종범 수석에 얼마만큼이나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도 그렇고 정말 빙상 승마 정유라와 관련된 부분을 정말 꼼꼼하게 적어놨더라고요. 실록이에요. 실록.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을 그걸로 인해서 떨어졌다는 게 명확해 보이는데 똑같은 얘기가 박 전 대통령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까지밖에 못 막느냐. 왜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 다른 재판에서 이미 다른 변호인들이 다 입술에 싹 봤을 거라고요. 유영아 변호사도 알 거 아니에요. 왜 내가 화를 내고 있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게 변호인으로서, 그러니까 소위 변호사로서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 답답한 피의자인 거죠,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돌파구가 뭐 있을까? 지금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너무너무 유리한 상황이에요. 검찰이 기소한다고 반드시 죄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다퉈야 되는데 이렇게 전면 부인하면 사법부에서 검찰이 기소한 것에 대한 친밀성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죠. 다른 걸로 다투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반대 증거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반대 법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주장밖에 없잖아요, 주장. 최순실이 나오는 게 그거죠. 서로 이제 공모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짰다는 증거를 대봐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증인으로 불러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짰다는 게 누가 서로 나와서 안 짰다고 말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증거가 되나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 거밖에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 상황 인식을 못 하고 있다는 거고. 아니 근데 이렇게 말을 다 하는 분이 책을 왜 써요? 나 진짜 하루 종일 온종일 여기저기 방송 나가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책을 쓸 게 남았나요 아직도? 작가로서의 활동 영역이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게 많아요? 영역이 다르다고요. 이번 책은 어떤 영역입니까? 아니 대상이
아니, 제목 말고. 제목 말고 네. 동화책이에요. 동화책. 동화책? 동화 작가예요. 정신세계에는 맞겠군요. 본인의 정신세계에는. 아니, 동화책은. 순수하니까. 거의 이제. 어른이 있는 동화책입니까? 아니면 진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린이가 이런 걸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동화를 쓴 거예요? 그렇죠. 절대 안 팔리겠네요. 왜 또? 종편에서 이렇게 험악한 얘기를 하는 분이 애들한테 동화를 써가지고 어떻게 잘 팔립니까, 그게? 제 마음이 순수하다는 걸 아직도 말도 못 안 되는 느끼세요. 근데 하려던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게 정말 황당한 얘기긴 한데, 박 전 대통령의 그런 상황을 깰 수 있는 실현 가능성은 없지만, 한 가지 방법이 돌파구가 하나 있어요? 돌파구 유일한 게 있어요. 뭡니까? 사실, 독방에서 합방을 시켜야 돼요. 다른 사람들. 현실 세계로 들어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 있으면서 6명, 7명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혼자만의 가둬져 있는 세계 있잖아요. 여태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진면목을 안 보이고, 정말 가까운. 인간적으로 탁 터놓고, 자연인인데 자연인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해줄 사람이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없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깨지는 기회를 본인은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그 방법만이 저는 사실 유일한 방법이고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 가능성이 약 3% 정도 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그래도 그거밖에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판을 받는 과정이어서건 아니면 앞으로 형벌을 만약에 유죄를 받는다라고 하면 형벌을 받는 과정에서건 인간으로서 제대로 본인의 어떤 문제를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그나마 다른 사람들과 섞여 있으면서 생활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그게 하필 굉장히 특수한 공간인데 그게 되겠어요? 그게 일상 공간도 아니고? 아니 일상 공간이 아니니까 오히려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지난번에 땅콩 회항 사건 때 그 사람은 같이 있었잖아요. 같이 있었으면서 생각보다 많은 걸 깨달았다. 얼마만큼이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봐요. 근데 그 경우보다 더 극단적인 경우잖아요. 그분이야 물론 재벌이고 만나는 사람도 제약이 있었겠지만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친구도 있고. 근데 이 경우는 그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게 참 안타까운 자연인으로서는 굉장히 기구한 삶이고 그리고 비정상적인 삶이죠, 사실. 사실 그런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까지 문제가 결국 벌어졌고. 그나마 유일한 해법 3%지만 유일한 해법이라는 데는 저도 표를 하나 던집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람과 만나야 된다. 오랜만에 또 한 번 더 공감해 주시는군요. 사람과 3%밖에 안 되는데 사람과 만나야 된다는 데는 저는 동의하는데 이루어질 일이 없죠, 절대. 그러게요. 교도소는 아니죠, 지금. 구치소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에 있는 구치소에서 구치소장이 그런 위험을 감수하며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예우라기보다는 그렇죠. 사고 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절대로 안 하겠지만 가능성이라는 면에서 그렇게 드렸고요. 그 예우 때문에 구치소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교정당국에 연락을 해보니까 정말 그야말로 초비상 상태. 그리고 언론에 나가는 부분에 상당수가 너무나 많은 추측에 의해서 나오고 있어서 곤혹스럽긴 한데. 추측도 있고 실제도 있겠죠. 이거를 다 일일이 해명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정도 말씀드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동화책을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 동화책을 쓰신 작자죠. 작가, 순수한 작가, 동심의 작가. 주제가 뭡니까, 동화책 주제가? 교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법률이죠,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아이들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줄 알았더니 고객을 위로 합법하는 것이죠. 비즈니스 참네. 악마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미지 실컷 한번 써보고 싶다면? 고화질 이미지도 웹 디자인도 파워포인트도 동영상 클립도 모바일에도 블로그에도 가티 이미지 뱅크 국내 이미지도 글로벌 이미지도 마음껏 프리미엄 무제한 정액제 이미지 가티 이미지 뱅크 검색창에 게티 이미지 뱅크를 검색하세요. 가티 이미지 뱅크 성남 신흥역 롯데시네마 타워를 분양합니다. 포스코 ICT의 책임 준공. 롯데시네마 9개관 입점이 확정된 복합 엔터테인먼트 쇼핑몰. 지하철 8호선 신흥역과 지하로 연결된 직통역세권의 황금 입지. 지역 내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100% 자주식 확장형 대규모 주차시설. 분양문의 1800-4603, 1800-4603. 성남 신흥역 롯데 시네마 타워. 대선 대진표가 확정된 가운데 보수의 표심이 보수정당이 아니라 국민의당 후보에게 쏠리고 있는 이 시점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홍준표 대선 후보 캠프의 이종혁 특보단장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알기로는 의원님이 홍준표 후보가 원내대표 하던 시절에 원내부 대표셨죠? 그렇습니다. 예. 2008년도에 홍준표 후보랑 인연을 맺었습니다. 어떻게 맺었습니까? 조선국회. 저는 그때까지 홍 후보를 얼굴도 한번 뵌 적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국회에 입성을 하고 초대 당시 홍준표 후보가 원내대표를 하셨거든요. 18대 국회 때. 네. 그래서 저를 얼굴도 못 본 사람을 원내대표로 임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상견례 자리에 가서 처음 뵈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데 왜 부대표를 지목을 했습니까? 이분이 아마 주변으로부터 또 아주 또 여러 가지 사람을 고를 때는 많은 과정을 거쳐서 이 정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사람의 그 댐댐이 이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하게 거르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가까이서 그런 유익 예. 들으셨던 모양이죠. 네. 그 이후로 그 홍준표 후보가 사실 당내에서 뭐 개발할 것도 특별히 대단히 이제 친한 의원 그룹도 그다지 없는 분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최측근으로 꼽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이. 아니, 제가 그렇진 않고요. 예. 홍준표 후보가 가깝지 않으세요? 아니, 제가 가까이서 지금 모시고는 있습니다만은 네네. 조금 전에 그 지적하셨다시피 계보 없이 네. 혼자서 네. 이 패권 정치나 패거리 정치에 관련돼서 누구보다도 싫어하시는 분이니까요. 네, 그건 알겠는데. 다만 저는 네. 정치적 옆에 동반자, 예. 때로는 참모로서 제가 같이 옆에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홍준표 다른 계보도 없고 네. 딱히 그런 계보를 만들 생각도 없는 분인 것 같은데 가까이서 계십니까? 홍준표 후보의 매력이 뭡니까? 저는 우선 그분에게 제가 가장 매력을 느끼는 것은 가식이 없고 진솔한 지도자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게 맞습니다. 보면 제가 보았던 저도 가식은 없습니다. 예. 그런 진정성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다. 이런 것이 제가 가장 매력적으로 제가 느꼈고요. 그리고 또 시대에 대한 깊은 통찰력, 또 그리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무엇보다도 그분을 좋아하는 것은 이런 뭐 흑수저라도 할 것 없는 아주 정말 그 척박한 어린 환경을 보내오면서 국민이 안고 있는 이 시대의 이 아픔과 고통을 누구보다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정신이라는 점이 저는 항상 그분에게 최대의 매력이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화법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가식이 없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무례하다, 뭐 폭력적이다 이런 화법에 대해서도 지적이 많은 건 본인도 알고 계시고 또 단장님도 알고 계시죠? 무례하다, 폭력적이다라고 하는 선까지는 갔었나요? 네. 그런데 좀 언행이 거칠다라고 하는 현재 지적은 받고 있죠. 가장 그런데 부드럽게 표현하면 그 정도입니다. 거칠다. 예. 그런데 대개의 정치인들이 말을 분치를 하고 이렇게 꾸미는 그런 말들을 우선 듣기는 좋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말은 가장 중요한 게 거기에 담겨져 있는 진실함 그리고 진정성 이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위 그 정치인들은 말에 MSG를 많이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분은 전혀 그런 것을 고려를 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걱정이 되어서 많은 조언도 해드리고 이러는데 그런 점에서는 좀 이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진솔함의 표현이다. 직함의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홍준표 후보를 방송에서 직접 칭찬하시는 분을 거의 보기 힘든데 단장님께서 가까이 계셨던 분이고 뭐 개인적으로 매력을 느끼신 거죠. 확실히 그 정치적으로도 그런 것을 기반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 알겠습니다. 예. 지금 뭐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되시긴 하셨는데 넘어야 할 허들이 많습니다. 우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우선 TK 지역을 찾아서 보수 적자라고 본인이 강조하고 계신데 TK 민심이 뭐 예를 들어서 유승민 찍으면 문재인 된다는 식의 이야기가 있다고 오늘 저희가 2부에서 이현 의원이 얘기를 해주시던데 그런 여론이 있죠. 지금 보수 후보 정당으로는 문재인을 막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TK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 사실은 아직까지도 이 국면이 탄핵 정부, 최순실 국정농단 그리고 탄핵으로 이어졌던 이 정치 국면이 아직까지 완전히 대선 국면으로 지금 현재 시프트 이동이 저는 안 됐다고 봅니다. 이것이 이동이 되면은 이제 침묵하는 다수의 많은 국민들이 대선이라고 하는 자기의 선택이 과연 이 나라의 국군과 자신의 우리 국민들의 운명을 어떻게 가를 것인가 이런 것을 심각하게 전략적으로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는 이제 교통정리가 될 거라고 보아지는데요. TK 영남 이쪽은 과거에 우리 대선의 사례를 보면은 우리 보수의 요충지고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TK 적자가 홍준표 후보라고 하는 것은 홍준표 후보가 대구 경북의 인연을 두고 거기서 초중고 어린 시절에 거의 그 뼈가 작은 곳이기 때문에 TK의 적통이고 또 그리고 또 TK에 대한 누구보다도 많은 고민을 지금 안고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TK의 적자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건 옳은 지적이다 또 옳은 우리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유승민 후보를 찍으면 문재인이가 된다. 저희들은 뭐 그런 일부 얘기도 듣고는 있습니다만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대선은 종래에 가면 결국 좌우 1대1의 대결, 홍준표 문재인의 1대1 대결 구도로 곧 구도를 잡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는 우리 영남권 특히 TK를 중심으로 한 영남권 PK 이쪽이 다시 한번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로잡아줄 소위 지도자가 대통령 차기 대통령 누가 되어야 된다라는 전략적 고민을 통해서 종래는 홍준표 후보로 표심이 모아질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뭐 바람은 저도 언론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80여 개 시민단체가 모여서 대선 모니터링을 하는 그 민원연이라는 모임의 그 분석에 따르면 최근 보수 언론에서 안철수 후보 지지로 보여지는 뭐 사설이나 방송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보수 매체조차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경쟁력에 의구심을 품는 거죠. 지금 보니까 이런 상황은 저는 어떻게 경쟁력에 보십니까? 의구심을 품는 게 아니고요. 예. 저는 보수 언론을 위시해서 합리적 보수 그리고 또 중도층에 이르는 많은 우리 국민들이 예. 아직까지 탄핵 정국의 여운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은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인식이 문재인 좌파 정권의 출현은 이것은 절대로 이건 대한민국에서 안 되겠다 이런 시각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 있어서 안철수 후보가 일부 보수 코스프레를 했지 않습니까? 원래 국민의당은 샤드 배치에 반대였었고 그리고 또 그 당의 대표는 옛날 과거로 돌아가 보면 오늘날 우리 국가 안보를 흔드는 소위 그 북핵 문제의 원인 단초를 제공한 불법 대북 송금 이런 분들이 여전히 대표로 갖고 계시는 분들. 또 국민의 당론을 보면 이게 보수 이건 중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은 얼치기 좌파다 이렇게 지금 현재 저희들 규정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프레임은 그렇게 잡으신 것 같은데. 보수 언론과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합리적 보수 그리고 또 중도층의 국민들이 아직까지도 이 탄핵 정국의 영운에 아직 대선 정국으로 완전히 시프트가 되지 않으면서의 잠깐 가지는 착시 현상 때문에 그리고 또 안철수 후보의 보수 코스프레 때문에 그런 좀 전략적 오류의 판단을 잠깐 하고 계시는 것이지 이제 대선 국면으로 돌아가면 이 나라의 좌파 정부의 출현을 막을 그 적임자가 누구인가? 그것은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여론이 모아질 것이다. 그리고 또 이미 그런 조짐들이 여론조사에서 일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여론조사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요. 어떤 흐름이십니까? 저기 여론조사가 저희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여론조사도 있고 그리고 또 대외적인 여론조사에서도 그런 흐름의 조짐이 이미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흐름이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수치는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어떤 흐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준표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도가 이제 20%에 지금 20%요? 20%에 근접하는 그런 여론조사는 제가 본 적이 없는데요. 최근에 발표해 가지고. 제가 하나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제가 바로 하나 그 여론조사 기관의 명칭까지 해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것은 사실 그 조건들 다 말해야 돼서 너무 기니까 하여튼 그런 여론이 있다고 이제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보수 코스프레를 했다고 했는데 보수 코스프레를 딱히 한 게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샤드 같은 경우에 반대를 했었죠. 샤드 배치. 국가안보에 아주 중요한 한미동맹의 상징인 샤드를 반대를 하다가 대선 국면에 있어서 반문에 관련된 이런 여론의 흐름이 있죠. 그것을 받아치고 결국 내심에 진정성과 진솔성이 저는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샤드 배치에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 찬성의 입장을 지금 안철수 후보가 얘기를 하고 있고 되돌릴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은 다 보수 코스프레인 거죠. 이건 위장입니다. 진심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것은 그래서 얼치기 좌파라고 하시는 구도 면밀하게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은 민주당 이중대 원래 거기서부터 나온 정당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은 위장된 보수다. 또 중도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는 거죠. 최근에 그렇게 강하게 프레임을 잡으시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그렇게 잡아도 여전히 보수의 표심은 지금 자유한국당의 후보나 또는 바른당 유승민 후보로는 안 되는 것 같다고 판단하는 걸 저희가 여론조사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 흐름이 곧 바뀔 겁니다. 곧 바뀔 것이다. 예. 이건 어떻습니까? 안철수 후보한테 흐름이 지금 왔습니다. 그 전에 반기문 전 청장한테 갔다가 또 황교안 대행에 갔다가 안희정 총장한테 잠시 머물렀다가 또 원래 큰 강이 흘러야 할 물줄기가 따로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대선은 워낙 그 앞에 국정농단 사태, 탄핵 정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광풍이 몰아쳤던 가운데서 지금 시간 없이 벌어지는 대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유권자들께서 굉장히 지혜롭고 판단을 잘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짧은 시간에 이 광풍이 불었기 때문에 이 정신을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관련되어져 있는 지혜로운 판단의 시간이 지금 그동안에 여유가 없었습니다만 그것이 대선 정국으로 올라가면서 결국 원래 있는 물줄기대로 보수 적통 적자인 홍준표 후보로 큰 물줄기가 흐를 것이다. 다만 지금 현재 안철수 후보의 지금 현재 일부 아까도 지적하셨다시피 보수 언론에서 강자로서 1대1 문안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일시적 잘못된 물줄기를 보고 상시적 현상에 한 보수 언론에서의 일부 현상에 대한 얘기지 저는 그것들이 이번 대선의 본질이라고 보지 않는 겁니다. 이제 대선은 이제 초반에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이 흐름이 홍준표 후보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계기가 있습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나 반기문 전 총장이나 우선 그 계기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 계기는 우선 이런 데서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뭐냐면 홍준표 후보는 흑수저 출신으로서 돈 없고 힘 없고 빽 없는 이 나라의 대다수의 서민 그들의 권익과 그들이 꿈을 꾸면서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 그래서 서민 대통령 홍준표라는 저희들이 대선 슬로건을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민들이 이제 냉정하게 지혜롭게 판단되어지는 그런 시각을
어떻게 빨리 분위기를 만들어내느냐. 이런 점에서 저희들은 곧 홍준표 문재인의 1대1 대결 구도가 여성구도가 곧 잡힐 것이다. 이렇게 좀 저희가 보고 그러니까 그런 계기가 특별히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떤 그 계기는 이런 겁니다. 아니, 그 계기는 뭐냐면 우선 흩어져 있는 집토끼들. 소위 말하는 우리 이제 선거에서는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요. 원래 보수의 지지를 하던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마음의 갈래를 잡지 못하고 흩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모으는 일들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이게 곧 하나로 모일 겁니다. 그리고 또 바른정당은 또 역시 국민의당이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간 정당인 거와 마찬가지로 바른정당 또한 이 탄핵 정국에 있어서 원래 우리의 보수 정당의 한 부분이었었죠.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저는 하나가 될 것이다. 공 후보는 그래서 이제는 원래에 나갔던 그런 원인이 다 제거되고 사라졌으니 이제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라. 지금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메시지를 홍준표 그래서 제가 요 말씀만 드리고 예. 그 계기가 뭐냐라고 하는데 첫 번째 계기는 흩어졌던 보수가 하나로 홍준표를 중심으로 후보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은 첫 단계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건 알겠는데요. 그것이 곧 일어날 것입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네. 그런 기대가 있고 바람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바람이 아니라 이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움직임이 잘 안 보여서 그러는 건데 유승민 후보는 연일 네. 언론을 통해서 이런 식이라면 그냥 완주하겠다. 왜냐하면 뭐 친박이 청산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친박 인사들 중에 딱히 이번 총선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도 아니고요. 게다가 친박 인사라고 이제 분류되는 분들 중에 보면 캠프 어딘가에서 일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징계를 받은 것도 아니어서 홍준표가 당선된 것으로 더 이상 친박은 없다라고 하기에는 실제 존재하는 분들을 없는 척하는 거지 그분들은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 말은 뭐냐면 유승민 후보와 단일화든 어쨌든 연대든 어떻든 해야 그나마 가능성이 생기는 건데 그게 아마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지금 물밑에서 뭐가 있나요? 지금 20대 대선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대통령 선거고요. 그리고 이 대통령 선거가 하나의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적했던 그리고 또 탄핵 정국이라고 하는 이런 비정상적 정국 사태에서 일어났던 자그마한 일들, 감정의 응어리, 그리고 또 지금 하셨던 뭐 여러 가지 친박 또 기타 뭐 관련된 이런 것들은 이것은 작은 일들입니다. 큰 거대한 강줄기가 역사적 강줄기가 흘러가는데 그런 작은 것들은 저는 걸림돌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는 그 물줄기에 같이 하나가 되어서 다 같이 흘러가지게 될 겁니다. 한번 동네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는 그거를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주 본질적이다. 친박 인사 본인에게는 중요한 일이겠죠. 본인에게는 중요한 일이나 저는 항상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는 한 개인의 한 정치적 집단의 작은 이해 속에서 그 방향을 바꾼 적이 없다. 이게 바로 뭐냐면 저는 역사의 법칙이다. 이런 답으로서 어떻게 보수가 하나로 다시 통합될 건가, 뭉쳐질 건가 하는 것은 그 답으로 저는 대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시는 기준과 또 그 기준이 근거한 원칙 다 알겠습니다. 역사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다 알겠는데 실제로 상대가 존재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상대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원래 이제 정치라는 게 공중전도 하지만 뒤로는 또 물밑으로 되는 채널도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연일 유승민 후보나 홍준표 후보나 각자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 채널이 작동하고 있고 그 채널에서 오가는 이야기가 어떤 연대나 단일화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까지 근접한 상태인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반드시 100% 하나로 뭉쳐질 겁니다. 반드시 제가 나중에 결과를 가지고 이제 한번 사석에서 오늘의 이 인터뷰를 가지고 이제 한번 소주라도 한잔 놓고 오늘 나눈 얘기에 대한 후일담을 한번 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100% 하나로 뭉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뭉쳐야 합니다. 네. 역사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위기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당연히 못할 겁니다. 당연히 알겠는데. 예. 당위가 아니라 이것은 현실이기도 합니다. 묘수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잠깐 요 얘기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종혁 단장님께서 홍준표 후보 20%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방송 규정상 조사 기회나 근거를 제시할 수 없어서 규정이 위배돼가지고 제가 이게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있지 않다는 말을 굳이 따로 해둬야 됩니다. 이렇게 해두고요. 만약에 다음에 말씀하실 거면은 그 자료와 함께 통계와 개요를 다 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실한 마음은 알겠는데 아직 확 설득이 되는 묘수나 묘한 계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말이죠. 아까 후보가 진솔하고 가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지금 그렇게 바른정당하고도 흩어졌던 옛 동지들이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과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물밑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벌어지고 있고. 잘 얘기가 돼가나요, 물밑에서? 공감을 하는 분들이 많고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유승민 후보님조차도 지금 현재의 그분도 지금 현재 어찌되었든 대한민국의
공당의 지금 현재 신분은 후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도 지금 현재로서의 그 정도의 스탠스는 저는 가지시는 게 현실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도 큰 정치인이시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종매 하나로 합쳐지는데 분위기가 조성되어지면 내국적 그러한 흐름에 저는 같이 협력하시고 참여해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겁니다. 마지막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예. 과거에는 이제 보수정당이 그런 기획을 가지고 있고 또 전략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보수 매체들이 도움을 주고 우호적으로 협력하였는데 말씀하신 것들이 다 이제 그런 여론과 민심이 그렇게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지금은 협력이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노출이 되고 여론이 만들어지고 해야 되는데 네. 그다지 보수 매체도 자유한국당 후보에 우호적이지 않아요. 이 상황은 어떻게 타개합니까? 그래서 그게 아까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렸던 탄핵 정국이라고 하는 이 광풍 정국에서 기인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전 대선이 오늘로서 33일입니까? 34일 남았습니까? 짧다면 짧지만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냉정을 되찾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 주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의 그 로드맵을 보면 이제는 하나씩 정리정돈이 되면서 원래의 시각과 인식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돌아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처음 뵈는 거니까 여기까지 약하게 하고요. 예. 앞으로 한 달 좀 넘게 남았는데 앞으로는 좀 더 야박하게 하겠습니다. 단장님 반가웠고요.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이쁘게 잘 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저희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캠프 이종혁 특보 단장이었습니다. 불친절한 AS. 네. 나는 왜 필라델피아에서 서울 교통 정보를 듣고 있나? 나는 누구이고 여기는 어디인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실시간으로 듣고 있는데 여기도 차가 막힙니다. 이런 문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자, 수지와 죽전을 오가는 98번 말버스 사장님, 차량 번호 끝자리 9560 버스 라디오 고장 나가지고 뉴스공장 못 듣고 있어. 빨리 고쳐주세요. 이건 그냥 기사님한테 말씀하시면 안 됩니까? 자, 잠시 교통정보. 를 듣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네, 제가 오늘 순서를 좀 바꾸군요, 저희가. 양재열 변호사에 대한 문제도 꽤 많이 왔네요. 악마가 동화책을 쓰면 동심 파괴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재열 변호사가 쓰면 성인 동화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 제목을 알려주세요 하는 문제가 하나 있지만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자, 버스 이야기가 계속 많이 옵니다. 의정부 10번 버스 윤광용 기사님 뉴스공장 틀어줘서 감사합니다. 버스를 하시는 분들, 택시를 하시는 분들, 대세는 뉴스공장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호준이었습니다. 내일 또 더 재밌는 방송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